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최영주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외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들도 담겼는데 청와대는 상당한 사실이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분노와 도끼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하였다. 덥네요. 많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대북 외교와 관련한 다양한 뒷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지난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북한과 미국 모두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말 북미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과 북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한과 북한, 미국 세 정상의 이른바 판문점 번개회동. 이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양자만의 만남을 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을 타진해서 3자 회동이 성사됐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00조 분량의 긴 회고록은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다양한 뒷얘기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것을 주려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더 추가로 내놓으라고 간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부했습니다. 또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회고록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서 예정대로 금주 초 출간됩니다. 이미 보도가 대거 이루어져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해 회고록 수익 환수 등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At least a temporary victory for John Bolton, but it is clear that the judge is not really thrilled with him.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회고록. 볼턴 전 보좌관은 출판에 앞서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재의 서너 배인 50억 달러를 받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으면 방위비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방위비는 어떤 액수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방위비 분담금은 고무줄이란 것입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방위비를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미사일 때문에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기록됐습니다. 볼턴은 방위비를 이렇게 크게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군이 왜 한국전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한국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성과가 없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는 회담 직후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Denuking, I mean, he's denuking the whole place, and he's going to start very quickly. I think he's going to start now. 한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협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즉흥적으로 수용했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비핵화 외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청와대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진 찍기용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국의 비핵화 외교를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파트너로 회고록에서도 자주 언급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협의 내용의 일방적 공개는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한미동맹 공동의 전략 유지나 한국의 안보 이익 강화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의 참모에게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대응도 미국 정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입장과 별도로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협의를 볼턴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했다면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는 게 외교의 기본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 때 상황을 살펴보면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턴은 미국과 북한이 모두 문 대통령의 판문점 행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행에 동행하지 못하고 몽골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수시로 제동을 걸던 볼턴이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법을 조현병 환자 같다고 막말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볼턴 본인이 그런 것 같다고 이례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담아 응수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설명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계속됐고 지난해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회동 2달 뒤에 돌연 경질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국 정상회동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전 가시화됐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날 SNS에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예고했고 북한도 몇 시간 만에 분단의 선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3국 정상의 역사적 회동은 당일 아침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에 직접 가서 조율했고 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나도 오늘 동행할 것입니다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중심이므로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에 대화에 큰 진전을 일으키고 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순간 문 대통령은 뒤에서 6분을 기다리며 조연 역할만 했습니다. 북미 정상도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밝은 앞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때 첫날 만찬, 다음날 판문점 행사에서 볼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돌아와 폼페이오 장관을 지켜 세우던 순간 볼턴은 몽골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2달 뒤 백악관을 나와야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타격을 주장하던 대북 초강경파입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갈등 끝에 경질됐는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회고록의 주장에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1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철거 2년 만인데요. 대남 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대남 확성기까지 다시 설치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 재개로 맞섰습니다. 북한은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반발할 정도로 대북 확성기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양측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 전단 대량 살포를 예고하더니 급기야 비무장지대 일대 1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른바 4대 군사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확성기 재설치로 심리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끝내 확성기 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경 지역인 북한 기정동 마을에 걸린 인공기가 내려진 것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북한이 확성기 재설치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오는 10월인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장비고를 신설한 정황도 포착돼 북한이 당 창건일에 맞춰 새 전략 무기를 선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는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며 10년을 시작했습니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 강화는 필수라며 새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이 열병식 집결지로 쓰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장비 보관고 추정 건물과 연결로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이 김일성 광장을 보수하고 미림 비행장 일대 장비고를 신설하는 등 오는 10월 10일 당 설립 75주년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에 맞춰 신형 ICBM이나 SLBM 등 새 전략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도 군 당국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SLBM도 포함되는 거지만 다양한 그런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정경도 국방장관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나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가동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미사일 관련 시설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북한의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며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은 또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인수했다며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살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 노동신문 1면에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실었습니다.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이미 인수했고 추가로 수백만 장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선 3,000여 개를 비롯해 남한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삐라 살포 기제와 수단들이 준비됐다면서 응징 보복의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기관들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하였다. 앞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난 문구가 새겨진 전단이 담배꽁초, 담뱃재와 함께 담긴 봉투를 노동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남 전단 살포 준비 과정을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4대 굴종 정책이 지속하는 한 남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화 굴종에 쭈들뜨려 주든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은 마주 앉을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전체민들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문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공수하고 있다며 북한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북한이 언제 대남 전단을 띄울 건지 드론과 같은 다른 수단도 사용할 것인지 등의 관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는 가운데 대남 전단 살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여기에 우리 탈북민 단체도 대북 전단을 뿌리겠다고 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반까지 꾸린 경찰은 경기도 파주에서 수소통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에 쌀 페트병을 보내겠다던 탈북민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지만 접경 지역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주에서 탈북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소 가스통 20개를 압수하고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아직 계획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도 연일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통일동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탈북단체를 규탄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분위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 관광객들이 전면적으로 안 와요. 그럼 민통선이 일단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방법 하나밖에 없죠.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엄벌이 처음은 절대 안 하죠. 경찰은 접경 지역에 배치한 경력을 10개 중대 이상으로 늘리고 24시간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살포 행위만 수사하는 전담반도 40여 명으로 꾸렸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수사를 의뢰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호 큰샘 대표를 이미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부터 형법상 이적죄까지 6가지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물러설 뜻이 없다며 강경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을 현장 조사하면서 과거 대북전단을 뿌린 이력이 있는 다른 탈북단체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병상 확보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당국은 이번 주 중에 개선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5월 이후 발생한 수도권 환자 수는 1,290명, 서울은 600명 가까이나 급증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 3월에 걸쳐서 있었고 한동안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월은 구로콜센터와 종교 모임 관련 집단 발생이 컸던 시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산세는 잡았지만 5월 들어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종교 모임 발생에 방문 판매 업체와 다단계 업체 발생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유행들이 좀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에는 그 유행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목할 건 당국이 말하는 유행의 기준입니다. 당국은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발생을 유행으로 표현하는데 현재 2차 유행이라는 건 그만큼 병상 활용 등이 한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중증 환자용 음압병상은 대부분이 찼습니다. 대전도 고작 3개만 남았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를 중증도 구분 없이 격리병상에 입원시키고 본 결과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환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빠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새 치료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검토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심 발생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전국적 확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개인의 예방수칙 준수가 절대적입니다. 덥고 힘들어도 모두를 위해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도시 기능이 마비된 대구.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또 집합시설과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 사항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소송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환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 원의 일부입니다. 지출 비용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소송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대구집화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먼저 가압류 절차를 취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에 대한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계속해서 그 금액, 확인되는 금액 재산 가액만큼 계속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대구시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 500여 명이 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신천지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YTN 홍성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속도가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의 충칭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베이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돼 집단 감염을 불러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우한에서 확산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D614G라는 이름의 변종으로 지난 2월 초 유럽에서 확산하기 시작해 현재 유럽과 미국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70%가 이 변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변종 바이러스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은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고 1명의 항체는 대응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강해졌기 때문인데 연구팀은 초기 바이러스보다 침투력이 2.4배 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는 D614G 바이러스가 변이 전보다 인체 내 세포 침투에 더 유리한 단백질 성분을 갖고 있어 전염성이 10배나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보건당국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최소 6차례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면역 회피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변종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매년 발생하고 백신 개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더웠죠. 특히 서울 기온은 35.4도까지 올라 6월 기온으로는 6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져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두 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강렬한 햇살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항상 북적이던 홍대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민소매 차림에 시원한 음료도 무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덥네요. 많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고 많이 더워요. 특히 열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며 불쾌지수도 대다수 사람이 더위로 불쾌감을 느끼는 80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상순의 첫 폭염특보 때와는 체감 더위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팔 입어도 너무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나오기도 싫을 정도예요. 그냥 찜통도 있는데 이제 막 끈적이죠. 막 이제 뭐 입어도 막 이제 다 젖고 땀에. 오후 2시 현재 서울에서 가장 더운 곳은 이곳 마포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으로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불쾌지수가 높은 가운데 지표면 도로 온도는 무려 64도로 한증막 불가마 수준입니다. 서울 공식 낮 기온은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1958년 이후 6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가평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더위는 오래가지 않고 수요일 전국의 장마권에 들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제법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부근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수요일부터 내륙으로 북상하여 전국에 장맛비를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본격 장마권에 드는 것입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7월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마 특성을 볼 때 올해도 비가 계속되기보다는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이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할인 판매 금지가 아닌 과도한 포장을 규제하겠다는 거였고 협의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생활 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지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됐는데 업계에 배포된 구체적 지침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가격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에 묶어 판매하는 것 등을 금지된 재포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촉 활동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재포장이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어 마치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듯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있어 포장이 아니라 할인을 규제한다는 등 일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1 할인 판매 때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시로 든 것이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인 판매 자체가 아닌 판촉을 위해 과하게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안내 문구를 활용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시행하되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의를 올려놓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확정된 지침을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업체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President Bush's use of the term axis of evil to describe Iran, Iraq, and North Korea was more than just a rhetorical flourish. It was factually correct.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이 새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며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미 법무부는 회고록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서 지난해 6월 판문점에 있었던 북미 정상 간의 회동도 사진 찍기에 방점이 찍혔던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법을 조현병 환자 같다고 막말합니다. 아직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볼턴의 회고록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주말 사이도 보도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존 볼턴 전 이제 보좌관이죠.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이라는 형태로 글을 썼는데 원래 23일 날 정식 출간이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도 몇 번 받았는데요. 회적판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식 출판물과 가까운지는 좀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약간 200만 달러를 먼저 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돈은 약 한 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아까 언론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책이 그러니까 기밀 누설 위반이 소지가 있어서 출판을 좀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긴 했지만 정부도 출판 금지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이게 출판이 되고 나면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익금도 몰수되거나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의 처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걸로 전망이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적판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길래 이렇게 파장이 큰 걸까요? 가장 한 가지 그 주제가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다. 그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만 외교 안보 정책을 취했다 이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러시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반도 정책도 이 한반도에서 평화라든지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진 찍기, 자신의 인기, 지지율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 위험한 인물이다. 이것이 볼튼 회고록의 핵심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한반도 상황과도 연관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주요 내용, 이 회고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주요 내용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크게 3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자세하게 또 이 내용들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난해 이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이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만났던 회동 때 모습을 잠시 저희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아주 밝은 앞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have to say that when I first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great conflict in this area, great conflict, and now we have just the opposite, and it's my honor, and it's the chairman's honor. I can say we worked well together, and Mr. President, thank you. 네, 이제 지난해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 뭐 역사적인 회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볼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억지로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화면에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장면,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뒤에 부분에.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두 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3자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회담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북한 라인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 라인이 아니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결되는 라인이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정부하고 북한과 한 라인도 있고 우리 정부와 북한과 직접적인 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활용해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했죠. 만날 수도 있다라고. 거기에 반응한 거지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없이 과연 직접적으로 했을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했을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텐데 마치 지금 얘기하는 볼턴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억지로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이 만날 때 대통령도 같이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두 분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우리 측으로 와서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3명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억지로 만약 가고 했다고 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뒤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지 안 그랬으면 본인이 정말 사진 찍기 원했고 저기에 적극적으로 가기 원했다면 억지로라도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볼턴 보좌관이 전 보좌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만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현병 환자 같은 뭐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또 표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원래는 뭐 정신분열증 이렇게 하던 용어인데 이제 조현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한
그 볼턴 회고록의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예, 그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많죠. 존 볼튼은 그 비핵화를 담당했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텔레비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설에 그 한국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그 서재 그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End of North Korea였습니다. 북한의 종말. 그걸 기자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이 저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일체의 유연한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 북한을 상대로 뭐 협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원래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정의용 실장이 제안을 해서 두 북미 간에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방문하거나 존 볼턴이 이제 대화 상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전달해 달라고. 근데 그게 그 정의용 실장의 아이디어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과연 정의용 실장 혼자서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라인 아니면 연결 라인에서 카운터 파트너였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볼턴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볼턴한테 얘기해서 볼턴이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외교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분은 카운터 파트너로서 양측의 지도자들의 지시나 아니면 어떤 그 의견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걸 또 본인들의 지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정의용 실장이나 볼턴이 뭘 결정해서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볼턴이 그걸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다는 말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아이디어로 북미회담을 해라 이렇게 가지고 성사되기도 만무하고 그렇게 정의용 실장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위에 있는 지도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서야 정의용 실장이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회고록에 담은 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정부에 좀 끌려간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북 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되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만족하지 않았겠죠. 근데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한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약속을 안 지켰다. 한마디로 한국을 믿었는데 이전의 보수 정권보다 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볼튼의 이런 회고록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도 속이고 미국도 속였다는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거 봐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우리에 대한 어떤 공세를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요. 이거 봐라, 존 볼튼 보좌관이 이렇게 썼지 않냐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세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뭐 북한에서 반응이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우리 정부의 반응도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보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겠죠. 오늘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뭐 볼턴 전 보좌관의 상대역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이런 대응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봉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쾌함을 표명하는 것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당연히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협상의 신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 맞는 얘기죠. 국가 간에 있었던 비밀한 내용 또 기밀한 내용 이것이 다른 어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생각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처럼 밝히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사자고 또 그 볼턴 전 보좌관 정의용 실장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안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런 볼턴 보좌관 얘기했던 부분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의를 깨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과연 우리를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준수된다는 사실 하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협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볼턴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생각을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볼 때 외교의 상대로서 신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일파만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이런 여러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부가 이제 미국에 그런 요청을 하는 거는 우리의 권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호응하는 어떤 그 대처 방안을 내놓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번에 사설을 보면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가 있는데 미국이 그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볼턴 보좌관의 이런 회고록에 잘못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그 청와대도 얘기했지만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존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을 신의 성실 원칙 하에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17개월 동안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일하고 사직한 다음에 이제 이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2019년 12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누설금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그때서부터 이제 출간을 예정하면서 백악관의 그 담당 관리와 계속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 준수, 누설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담당했던 관리가 앨런 나이트인데 4개월 동안 존 볼턴 저자죠.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프리-퍼블리케이션 리뷰, 출판 전 뭐라 그러나요? 검토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4월 27일에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이 심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기밀문서 그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원고를 출판사인 사이먼 휴스턴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백악관 선임 정보국장인 마이클 앨리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넘겨서는 너무 위험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담당 관리와 저자 간의 4개월 동안의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말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 기밀 누설로 인해서 국가 안보, 국가에게 심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판을 금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법률상으로 본다면은 아니 백악관에서 그 심의 프로세스를 4개월 동안 다 끝내고 종료를 했는데 비록 이제 합의서 문서는 없습니다만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끝냈다. 그래서 작가의 저작료를 몰수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도 이제 백악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 판례가 있습니다. 1980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CIA 요원이었던 사람이 그 신의 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작료를 다 몰수하는 결정이 있는데, 근데 사실 스냅이라는 그 CIA 요원은 책을 출간하지도 않고 비밀 누설을 했어요.
근데 그 케이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원고를 서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어떤 사후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한다 그래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뭐 볼턴 전 보좌관도 준비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추후로 취할 조치가 없어 보인다. 판사도 판결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존 볼턴 보좌관에 유리한 판결을 했지만 이미 20만 부가 세계에 퍼져 있고 그 언론사에 다수 입수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판을 허용해야 된다 하면서도 존 볼턴 보고 당신은 도박을 했다는 판결문의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볼턴 전 보좌관에게 뭐 추가 조치가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그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남북미 아까 정상회동 때 그때 이제 볼턴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당시 화면이나 보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남북미 판문점에서 할 때 볼턴은 그 자리에서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몽골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회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 보좌관이라는 위치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협의하는 상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와 예를 들면 외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볼턴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몽골로 출발했다는 말은 이 업무에서 일정 부분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과연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근거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반박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턴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남북미 3자 회담에 직접적으로 볼턴이 알고 있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북미 정상회동 때 당시 이제 실무자였던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그 윤건영 의원도 이제 뭐 시시콜콜 회고록의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뭐 사실관계가 어땠느니 이런 걸 짚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에서 비판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고록은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고록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기억이 자기가 기억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증언이 나온다면은 뭐 맥마스터 보좌관이라든지 그렇다면 좀 더 그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 이제 점점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회고록을 낸 적이 있어요. 듀티, 의무라고. 근데 이 게이츠 장관이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 회고록에서 모셨던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관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전직 관리라면은 이런 식의 회고록은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 회고록도 그다지 그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홍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과 선입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예컨대 어느 현상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이해해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고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책의 전체의 내용, 지금 뭐 보도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 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입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객관적으로 책을 쓸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 관점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회고록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관점 말고 또 좀 팩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뭐 성사됐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좀 팩트가 틀렸을 정황이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 한국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야 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공고만 가지고 또는 그 심부름을 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만 듣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백악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보부 장관은 맥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제안이 오고 갈 때 그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는 없었다라는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그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그때 뉴욕타임즈라든지 외신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그럼 당신이 나가서 그 발표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영어로 미국 기자들에게 또 한국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존 볼턴이 없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 했다를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또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에는 굉장히 뭐 좀 단정짓듯이.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권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서전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을 사실 잘 합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에 나오지만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특히 드라마틱한 거는 다 환영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것을 환영하고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주도자, 부스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대화 단절이 없고 완전 파괴, 이런 아주 전쟁을 시준하는 그런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던 지도자가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 그 중재를 한국에 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또 증거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고록에 보면, 그러니까 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회고록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중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즉 그 하노이 회담과 관련돼서 그때 그 뒷이야기라든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사진 찍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핵 문제 비핵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턴 보좌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ICBM 폐기라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걸 폐기하는 것까지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사진 찍으러 온 것이지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재선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했던 말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볼턴 전 보좌관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2차 회담이 결렬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북 구상을 향해서 뭐 조현병적이다라고 했던 부분도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영변 폐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쨌든 비핵화에 좀 의미가 있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볼턴 전 보좌관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측에서는 이제 존 볼턴에 대한 이제 증오심, 거부감을 남김없이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인간 쓰레기, 흡혈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했고 북한에 대한 존 볼튼 보좌관의 견해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 그 시작 사진을 보면은 북한 측이 일부러 존 볼튼 앞에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하노이 노딜은 사실 존 볼튼 보좌관으로 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북한도 이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있을 거고 이제 출간이 되면 또 꼼꼼히 읽을 텐데 이 이성권 외무상이 얼마 전에 이제 대미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실망감의 표현이었어요. 미국을 믿었는데 속은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존 볼튼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맞다면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티븐 비건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리고 앨리슨 후커 당시 그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 쓴 그 합의문 초안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강경한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희망을 걸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다시 한번 느끼겠죠. 배신감까지 느끼고. 그렇다면 2020년 후반부에 미국에 대한 이 대북 정책, 북한의 이제 태도가 굉장히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번에 하노이 노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볼턴 전 부장관의 또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지금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예 브리핑을 했다. 그러니까 노딜로 가게끔 좀 뭐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또 대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볼튼 보좌관이 강경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봉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존 볼튼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회담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뭐 브리핑도 하고 사람들한테 압박도 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제시를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카다피가 사망을 이르게 됐던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제재를 풀어야 되는 거지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비핵화 1단계를 맞추고 나면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의 볼턴의 주장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볼턴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막고 제재를 하고 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역할. 결국은 북미 회담의 결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볼턴에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볼튼 보좌관이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불어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과 협상까지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의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맞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온 회고록의 일부로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라크 전쟁만 빼놓고 우리는 참 잘 통한다.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존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취할 거고 통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을 하지만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존 볼턴이 이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맞다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뭐든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희망 고문이랄까요? 무늬만 좋은 관계 정상화, 무늬만 좋은 일종의 덕담, 북한은 밝은 미래가 있다. 여기서만 그치고 북한이 정말 바라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말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고착화되고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 좌절감, 분노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볼턴이 쓴 책에도 보면 당시에 하노이에서 카마터면 트럼프가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쪽으로 합의를 할 뻔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계속 반대했다는 볼턴입니다. 그러면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볼턴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회담에 합의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걱정돼서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한 걸 보면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볼턴이 트럼프의 입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볼턴이 앞서 뭐 대북 강경파다 이런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왜 이렇게 뭐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원했는지 좀 그런 배경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무기 판매와 관련된 계산이 깔렸지 않았을까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발언을 저희가 또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턴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 있는 관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제대로 그야말로 빅딜이 됐더라면 미국의 재앙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는 북핵 문제라는 골칫거리가 없어지면은 남한이라고는 무기 시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 내 무기 시장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미 군산복합체 재앙인데 주어를 바꾼 거죠. 볼턴 회고록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북미 회담이 그때 성사가 됐으면 굉장히 미국의 재앙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봉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정말 군산 복합체 그리고 군수 산업체에서 존 볼턴 보좌관에게 그동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과 이익을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거는 무책임한 추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기 판매와 관련됐다 뭐 이렇게까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 장관께서 증거를 가지고 저런 발언을 뒷받침하신다면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던지는 식으로 존 볼턴 강경파 그러니까 전쟁을 원할 거고 그래서 군산 복합체와 친했을 것이다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추론이라고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회고록도 그렇고 어쨌든 뭐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존 볼턴의 회고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확인이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한테 속았다, 뭐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를 해서 북미 회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과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존 볼턴의 회고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이 파장이 좀 크긴 하잖아요. 그 앞으로 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 관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질 않겠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북한이 볼턴을 보는 관점이 일정 부분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볼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북한이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강경파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남북 관계나 아니면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일정 부분 드러난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취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 볼턴을 뭐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예컨대 볼턴 이외에 다른 보좌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해석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볼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의 북한이 볼턴이 회고록 때문에 뭐 북미 관계나 아니면 뭐 물론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상태에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은 볼턴의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어떤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형태의 사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파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개인의 회고록이지만 또 어쨌든 그 외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뭐 우리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챙겨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있죠. 좀 저자는 존 볼튼입니다만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결정도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굉장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리틀 워켓맨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화염과 분노 발언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위협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군사행동을 옮길 생각이 있었다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또 나중에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무늬만의 비핵화에 또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을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 이 회고록의 주인공이 정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기류가 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고록에 나온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도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돼야겠지만 볼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 중에는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행기로 태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에 응하는 좀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림에 집착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묘사되는 것이죠.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교수할 때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리얼리티 쇼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경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외교는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만약에 이 존 볼튼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미국한테 그동안 속았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는 그런 폭언, 그런 비난의 화살을 미국 쪽으로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북한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제 회고록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이제 정식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내용들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제 사사건건 대응한다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명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2시 30분에 할게요. 2시 반이요? 그래서 푼 거죠.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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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미국은 남북 협력 방해 말라! 방해 말라! 방해 말라! 방해 말라! 결과의 행위는 지나쳤고 자제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좀 개탄스럽지만 원인은 우리 정부 쪽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있죠. 그렇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합의 이행이 안 돼서 아마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좀 분노하던 상태에서
정단 문제가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2년 전에 평양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라 저한테도 그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거저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는 그게 고려되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4.27, 9.19 그 선언이 2년여 동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공동선언 합의문을 파기하겠다. 9.19?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군다 합의들 이런 거 다 파기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그 저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뻥치고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단축을 해. 중간보험 단축을 미국 가야 돼. 미국 해야지. 해야 돼. 미국의 핵심입니다. 그럼 미국 가야 되고. 사실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을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메이킨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꼭 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전국 팔도를 빠르고 편하게 가마비 10전 할인 전차 무료 환승 이것이 과거의 혜택이라면 오늘자 혜택은 전국 모든 주유소 할인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혜택도 달라져야 하니까 삼성카드의 버전업은 계속됩니다. 오늘자 가장 최신의 카드 버전업 보유 삼성카드. 국회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시기를 두고 통합당 안에서도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나 드론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대남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고심 중입니다. 계속된 수도권 집단 감염에 서울시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이상 3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의 절반은 국내 안전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불이나 AS도 힘들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돌아올 것이라던 전망이 나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시기를 두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말이 무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상임위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재확인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하러 직접 지방에 사찰로 향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조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언제 온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을까요? 본인이 금주 안에 온다고 해서 이게 금주 안에 오겠지. 설득을 거들었던 초선 의원들은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의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시점을 이번 주 초반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 원내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라고 말했을 뿐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하루 이틀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차피 통합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도록 놔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빨리 복귀해봤자 결과가 달라질 것 없다는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통합당의 회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중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의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한편에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통합당과 키를 잡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민주당의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아니면 결국 박병석 의장이 특단의 결단을 내릴지 21대 국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 국면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서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청와대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측의 협력이었습니다.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둘 사이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특별히 시선을 마주치거나 별도의 대화를 갖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만남 하루 전 윤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로 양측의 갈등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윤 총장은 휴일 밤 늦게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에 대검 감찰부서도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휘권 발동이란 해석까지 나왔던 추 장관의 공개 지시 이후 사흘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대면 하루 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사건 조사가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되면서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여전히 대검 인권부장에게 주도권을 주는 듯한 취지로 지시를 내리면서 감찰부장 패싱이란 해석도 나온 상황이라 자료 공유나 결론 도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습니다. 당장 과거 수사 당시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제보했던 재소자가 당시 수사팀 감찰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추가로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또 이중배당, 사본배당 하는 기기묘묘한 방법 쓰지 마시고요.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의지가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분명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애초 대검은 지난 4월 법무부에서 이송됐던 진정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대 5년인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찰부 조사 상황에 따라 감찰은 물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감찰 개시나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은 거듭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알리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준비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바람을 이용한 풍선 말고도 무인기 동원 가능성과 함께 해상에서의 살포 계획 등도 거론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 발표한 대남전단 살포 계획에는 구체적인 수단들도 명시돼 있습니다. 3천여 개의 풍선 외 여러 살포 기제와 수단을 준비했다고 밝힌 겁니다. 남조선의 깊은 정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라 살포 기제 수단들이 준비되었다.
북한이 말한 여러 살포 수단과 관련해 2014년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던 무인기나 드론이 거론됩니다. 다만 뿌릴 수 있는 전단의 양이 풍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풍선이나 드론으로 전단을 살포했을 경우에 그 전단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행체들이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혼란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 살포하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날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군 당국은 연일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무인기를 날릴 경우가 문제입니다.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되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 살포하느냐에 따라 군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고심 중인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어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로도 북한은 이렇게 대남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YTN이 여론을 조사해봤더니 국민 10명 중 4명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 우려 속에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대응 응답이 40.6%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한 유화 방침은 32.1%였고 현행 기조를 유지하며 좀 더 인내하자는 응답은 15.9%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이었습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먼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이 높은 가운데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큰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내려간 53.4%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도 4.8%포인트 오른 41.8%로 집계돼 2달여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요즘엔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예년보다 더 후텁지근하고 숨막히게 느껴지는 코로나 속 여름나기,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졌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원한 냉면, 콩국수, 열무국수 있어요.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여름을 버텨야 하는 상인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 더워서 없어. 이래요. 거리가.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손님이 없어 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장렬하는 태양빛이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꽂습니다. 양산의 우산, 신문지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오후 2시 이곳 서울시청 앞 온도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기상청 공식 온도보다 더 뜨거운 건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얼음컵을 바닥에 두고 얼마나 빨리 녹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꽝꽝 얼었던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엔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해 그야말로 숨막히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그 더운 공기가 그 마스크 속으로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더위랑 이런 뜨거운 공기가 좀 같이 느껴져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서울시청 앞에 산책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쉬지 않고 나오는 대형 서점에선 간이 피서족이 독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피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집에만 있긴 힘드니까 서점에 나와서 하루 이렇게 책 보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피서가 될 것 같아요. 유난히 더울 거라는 올 여름. 야외에서 2m 거리를 둔다면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숨통을 트여줄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구매 대행 서비스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외 구매 대행으로 들여온 제품 절반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후 보상도 받기 힘들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선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구매 대행이란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국내 업체가 대신 사다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구매 대행 제품 절반은 국내 안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48개 제품 중에 절반 수준인 23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놀이용 튜브와 전동 킥보드는 조사 대상 품목 전체가 안전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재밌는 모양으로 인터넷에서 인기가 높은 대형 튜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두께가 너무 얇아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해선 일정 두께 이상 튼튼하게 만들고 혹시 찢어지더라도 별도의 공기 주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중에는 최고 속도가 기준치를 훌쩍 넘거나 감전,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용 카시트는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허용 안 된 안전띠를 사용한 제품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 제품들을 구매 대행으로 사면 리콜이나 환불, AS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책임하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주의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의 구매 대행을 중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 제품을 살 때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그런데 규제 발표 이후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어떤 상황엔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은 예외인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규제와 관련해 가장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부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산 뒤 시세가 3억 원을 넘거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모두 규제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샀는데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 만기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또 규제 전에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매 계약을 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라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인데 갭 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고강도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사흘 이상 30명을 넘어서면 생활 방역을 접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부터 운동시설, 요양시설, 개척교회, 학원, 지하철 역사까지 모두 지난달 말 이후 일어난 수도권 집단 감염입니다. 전파력도 크게 높아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까지는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 R값이 0.58이었지만 5월 이후에는 1.79로 치솟았습니다. 2명당 1명이 감염되는 수준에서 1명당 2명이 감염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R값이 열흘 전 수준대로라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이 2차 대유행 한 달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고강도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사흘 이상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이를 경우 과거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서울 특성상 서울 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물론 경기, 인천과도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생활 방역이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경각심과 자제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박 혹은 300% 고수익 같은 문자 메시지 받아본 분들 꽤 있을 텐데요. 문자 속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무심코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사기 도박이나 투자 사이트로 연결돼서 많게는 수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했다.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다. 문재인 대통령이 습격당해 위독하다. 수십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뿌려진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도박 사이트나 투자 홍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00에서 300%에 이르는 수익을 돌려준다며 자금을 투자하라고 홍보합니다. 이 말에 현혹돼 돈을 보낸 사람들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사이트였던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만 피해자가 62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또 몇 억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만 입금시키면 돈 안 따고 싶습니까? 바로 5천에서 7천까지 수익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 일당은 사기도박 조직원들과 사이트 개발자까지 모두 4명. 이 가운데 회원 관리를 맡은 20대는 현역 군인으로 입대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거주하며 IP 주소를 수시로 바꿔 추적을 피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거주가 힘들어지자 귀국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가 최근 코로나라든가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이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입금만 받고 출금해주지 않는 사기 범죄로 변질되었습니다. 경찰은 적발한 사기 도박 사이트 167개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은닉범죄 수익금 8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인에게 받은 메시지라 해도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자 속 사이트 주소는 가능한 한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의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대 총학생회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 우려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안을 실현할 때까지 정문 근처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패스제는 공지된 성적을 학생들이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패스로만 기재해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최근 홍익대학교가 최초로 도입하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80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옴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집합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뷔페 음식점과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의 집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제한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예식장, 뷔페 등 71곳, 판매 홍보관 634곳, 유통물류센터 33곳, 일시 수용 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입니다. 대상 시설은 되도록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려면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증상 확인,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영업 활동 앞뒤로 시설 소독 등입니다. 오늘 서울은 6월 기준으로 62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35.4도까지 올랐는데요. 춘천은 36.4도까지 오르며 사람 체온에 가까운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며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2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 폭염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이후에도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